한국이 6차선 도로를 부쉈다고? 정신 나간 행정이야. 두바이 왕실 출신 하버드 도시공학 박사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1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실패한 그는 스트레스 해소 삼아 서울로 향했죠. 한국의 황당한 개요를 팩트로 짓밟아 주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계단 10개를 내려가는데 온도가 11도나 떨어졌습니다. 외가리가 도심 한복판에서 사냥하고 1급수 물고기 18종이 살고 도심 온도가 5.9도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돔 설계를 중단해. 계단 하나에서 시작된 굴복.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경보음이 귀청을 찢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제어실 전체를 물들이고 모니터마다 빨간 경고 메시지가 떴죠. 냉각 시스템 과부하. 전력 공급 한계 도달. 돔 내부 온도 급상승 중. 막근 지금 52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리돔 안쪽도 이제 똑같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자말 알마크툼입니다. UAE 왕실 출신 건축가죠. 하버드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고 두바이 최대 부동산 그룹의 수석 설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손을 거친 프로젝트만 해도 200억 달러가 넘어요. 부르즈 할리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경력이었죠. 그런 제가 지금 1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더 글래스 오아시스. 두바이 신도시 전체를 투명한 유리돔으로 덮는 프로젝트였어요.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3배. 돔안을 24도로 유지하면서 사막 한복판에 완벽한 온대 기후를 만드는 거였죠. 나무도 심고 인공 호수도 만들고 사람들이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거대한 실내 도시를 꿈꿨습니다. 문제는 에어컨이었어요. 시운전 사흘째, 냉각 시스템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돔 전체를 식히려면 산업용 에어컨 2,400대가 24시간 풀가동해야 했거든요. 전력 소비량이 원자력 발전소 하나 분량이었죠.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외부 온도가 52도를 찍으면서 냉각탑 17개가 동시에 다운됐습니다. 돔 안 온도가 25도에서 35도로 치솟았어요. 10분 만에요. 유리로 막힌 공간이라 바람 한 점 안 불었죠. 시험 가동 중이던 직원 120명이 탈진 증세를 보였습니다. 구급차 6대가 출동했고요. 투자자들한테 걸려온 전화만 47통이었습니다. 저는 제어실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전력 소비량 그래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죠. 한 달 냉각비만 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6억 달러. 우리 예산의 5배였어요. 엔지니어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금 이 방식으론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어실 안도 에어컨이 제대로 안 돌아서 36도를 찍고 있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 유리돔을 봤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 사막 위에 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요. 하지만 그 안은 지금 찜통이었죠. 저는 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돈으로 온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한 전력과 최첨단 냉각 시스템만 있으면 사막도 북유럽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자연을 이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였고 예산은 바닥났고 투자자들은 발을 빼려 하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투자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붉은 글씨로 적힌 손실 예측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죠. 프로젝트 중단 검토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봤어요.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52도의 사막에서 24도의 낙원을 유지하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랐어요.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서울시청이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도시재생포럼 초대, 청계천 복원 사례 발표.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첨부된 PDF가 열렸죠.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주제는 청계천 바람길을 열다였어요. 2005년에 완공된 5.8km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였죠.
참가비 무료, 항공료와 숙박비 지원, 통역 제공. 저는 화면을 보다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하천복원이라고요?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청계천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검색하니까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얕은 개울이었어요. 폭은 겨우 50m 정도. 깊이는 사람 무릎 높이도 안 돼 보였죠. 양쪽으로 산책로가 있고 돌다리 몇 개 놓여 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도시재생이라고요? 이건 그냥 조경 아닌가요? 자료를 더 읽어봤습니다. 청계천 복원 전에는 그 위에 6차선 고가도로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루 17만 대가 지나다니는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부쉈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철거하고 개울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교통공학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었죠. 도심 교통량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차선을 줄인다고요? 자료에는 복원 예산도 나와 있었습니다. 3,900억 원. 우리 돈으로 3억 달러 정도였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억 달러면 지하철 노선 하나 더 깔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아니면 주차장 100개를 지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돈으로 개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감성팔이 행정이에요.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서울시는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도로를 없앴으면 차들이 갈 곳이 없었을 텐데요. 분명 시민들이 엄청 반발했을 거예요. 자료를 뒤적이다가 복원 이후 교통량 변화 그래프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교통체증이 심해지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개선됐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통계 조작이겠죠. 아니면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요. 도로를 없애고 교통이 좋아진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는 공중으로 날아다니지 않으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거 완벽한 스트레스 해소 기회 아닌가요? 저는 지금 10조 원짜리 프로젝트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시달리고 있었어요. 매일 해명 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욕먹고 있었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이 황당한 프로젝트를 팩트로 깔끔하게 짓밟으면 어떨까요?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포럼 질의응답 시간에 일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체증 데이터가 정말 믿을 만한 건지, 경제성 분석은 제대로 됐는지, 이 프로젝트가 정치적 쇼가 아니었는지요. 한국 공무원들이 제대로 답변 못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답장 메일을 작성했어요. 참가 신청합니다. 6월 15일 일정 확인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죠. 최소한 며칠은 두바이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 공학 지식을 뽐낼 기회도 생겼고요. 개울 하나 만들고 도시재생이라고 우기는 사람들한테 현실을 알려줘야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유리돔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문제는 산더미였지만 기분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서울 다녀오면 머리도 식힐 겸 좋겠다 싶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개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질지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6월 중순의 서울이었어요. 오전 10시인데 벌써 30도를 넘었죠. 두바이처럼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물에 젖은 수건처럼 축축하게 달라붙었어요. 저는 셔츠깃을 당기며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검은색 반팔 와이셔츠에 네임택이 달려 있었습니다. 박준호 과장. 서울시 도시재생과.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자말 알마크툼입니다. 박 과장이 악수를 청했죠. 그의 손바닥에서 땀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바로 물었죠. 호텔 에어컨은 잘 되나요? 박 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순간 열기가 확 쏟아졌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이 느껴졌죠. 저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날씨가 항상 이렇게 습한가요? 박 과장이 대답했어요. 여름엔 보통 이 정도입니다. 장마철이 곧 시작되거든요.
저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차를 타기도 전에 벌써 땀이 났어요. 차는 검은색 그랜저였습니다. 다행히 에어컨은 잘 나왔죠.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층, 30층짜리 건물들이 빼곡했죠. 두바이처럼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냥 실용적이고 획일적인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리니까 도심이 나타났어요. 빌딩 숲이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죠. 생각보다 높았어요. 5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광화문입니다. 잠시 후 청계천에 도착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였어요. 제일 더운 시간대였죠. 그때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청계천을 걸어서 둘러보시겠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걸어서요? 지금 이 날씨예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직접 걸어보셔야 느낌을 아실 겁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보면 안 되나요? 박 과장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차가 광화문 사거리에 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다니고 있었어요. 햇빛을 피하려고요. 건물 그늘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아스팔트가 햇빛을 받아서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휴대용 온도계를 꺼냈어요. 항상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거든요. 지면 온도가 42도였습니다. 저는 박 과장에게 말했어요. 지금 지면 온도가 42도예요. 이런 날씨에 야외 시찰이라니 제정신인가요? 박 과장이 손짓했습니다. 조금만 걸으시죠. 5분이면 됩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여기까지 왔는데 호텔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사이로 난 보도를 따라갔어요. 양옆에 유리 건물들이 서 있었죠. 창문마다 햇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 걸 느꼈어요. 땀이 계속 났습니다. 손수건으로 목을 닦았지만 소용없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어요. 바람 한 점 없었죠. 빌딩들이 바람을 다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과장에게 물었어요. 아직 멀었나요? 박 과장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조형물이 청계천 입구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50m쯤 앞에 이상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나선형 모양이었죠. 마치 용수철을 세워놓은 것처럼요. 스프링 조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조형물이 커 보였어요. 높이가 20m는 됐죠.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단이 보였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계단을 가리켰죠. 여기부터 청계천입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다봤습니다. 10개 정도의 계단이 지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아래로 뭔가 보였지만 정확히는 안 보였죠. 저는 온도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40도였어요. 박 과장이 먼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그를 따라갔어요. 첫 번째 계단을 밟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분명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 계단을 밟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어요. 세 번째 계단. 이마에 땀이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계단. 목덜미를 감싸던 열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온도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숫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42도에서 40도, 39도, 38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계단을 밟았죠. 36도. 여섯 번째 계단. 34도. 저는 걸음을 멈추고 온도계를 두드렸어요. 고장난 거 아닌가 싶었죠.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질 리 없었으니까요. 일곱 번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2도.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빌딩 사이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바람이었죠. 제 셔츠 소매가 살랑 흔들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계단 위쪽 세상과 아래쪽 세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과 2m 높이 차이인데 온도가 10도나 달랐어요. 마지막 계단을 밟고 바닥에 섰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하천이 펼쳐져 있었죠. 폭 50m 정도의 개울이었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깊이는 무릎 높이 정도였죠. 맑았어요. 바닥에 돌이 다 보일 정도로요. 그런데 신기한 건 소리였습니다. 아까까지 들리던 차 소리가 사라졌어요.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음도 없었죠. 대신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졸졸졸. 잔잔하게요. 저는 온도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31도였습니다. 계단 위는 42도였어요. 계단 아래는 31도. 11도 차이였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꺼냈어요. 혹시 몰라서요. 그리고 다시 측정했죠. 역시 31도였습니다. 박 과장이 제 옆에 섰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미소만 지었죠. 저는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박 과장이 하천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걸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항상 선글라스를 썼어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양옆 빌딩들이 그늘을 만들어줬죠. 하늘은 보였지만 직사광선은 차단됐어요. 제 눈이 풍경에 적응했습니다. 하천 양쪽으로 산책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반팔 티셔츠 입은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무도 땀을 뻘뻘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박 과장이 옆에서 따라왔죠. 걸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분명 한여름 오후 1시였어요. 서울에서 제일 더운 시간대였죠. 그런데 여기는 선선했습니다. 에어컨 없이요. 물을 보니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크기가 손바닥만 했습니다. 얕은 물에서 물이 지어다녔죠. 저는 멈춰 서서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이끼가 자라고 있었어요. 초록색이었죠. 돌 사이사이에 수초도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생태계였어요. 두바이에서 이런 걸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예요. 정수 시스템, 산소 공급 장치, 온도 조절 시스템. 그런데 여기는 그냥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하천이 쭉 이어져 있었죠. 끝이 안 보였어요. 멀리 다리가 보였고 그 너머로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팔뚝을 봤어요. 땀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축축하게 달라붙던 셔츠도 이제 괜찮았죠.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온도계를 다시 꺼냈죠. 여전히 31도였습니다. 저는 계단 위쪽을 돌아봤어요. 거기서는 햇빛이 쨍쨍 내리쳐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아른거렸죠. 그리고 다시 하천을 봤습니다. 여기는 서늘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개울이 아니네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죠. 그럼 뭔가요? 박 과장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계속 걸으시면 답을 아실 겁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하천을 따라 200m쯤 갔을 때 첫 번째 다리가 나왔어요. 모전교라고 했죠. 돌다리였습니다. 평평한 돌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아서 건널 수 있게 만든 거였어요. 사람들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돌 위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천천히 발을 옮겼죠. 저는 다리를 지나쳐 계속 걸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학자의 직감이랄까요? 이건 단순한 조경이 아니었어요.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어요. 하천을 따라 불고 있었습니다. 상류에서 하류로요. 끊임없이요. 주변을 둘러봤죠. 양옆에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20층, 30층짜리 건물들이 하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 사이 공간이 50m. 청계천의 폭이었죠.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벤투리 효과였어요. 유체역학 시간에 배운 원리였죠. 좁은 통로로 공기가 지나가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요.
빌딩 숲 사이에 비워진 공간이 있으니까 바람이 그리로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무릎을 굽히고 손을 물 위에 가져갔어요.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물이 시원했죠. 흐르는 물은 계속 열을 빼앗아갔어요. 주변 공기의 열을요. 뜨거운 공기는 식으면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 높은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 위쪽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을 채우려고 주변의 공기가 계속 밀려옵니다.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천 전체를 다시 봤죠. 이건 냉각탑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공기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5.8km에 걸친 자연형 냉각 장치였죠. 두바이에서 우리가 한 방식과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유리로 공간을 막았습니다. 밀폐시켰죠. 그리고 강제로 찬 공기를 쏘아 넣었어요. 기계의 힘으로요. 그런데 여기는 열었습니다. 공간을 비웠어요. 그리고 자연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들었죠. 저는 박 과장을 봤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한 이유가 이거였군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6차선 도로와 그 위를 덮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시의 허파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걸 걷어냈죠.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50m 폭으로 길게 뚫린 하늘이었죠. 햇빛도 들어왔지만 양옆 빌딩이 만든 그늘 덕분에 직사광선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요. 300m쯤 더 가니까 작은 폭포가 나왔어요. 2m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포 주변의 공기가 더 시원했어요. 물이 떨어지면서 미세한 물방울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거였죠. 기화냉각 효과였습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두바이에서는 이걸 인공 미스트 시스템으로 구현했어요. 전기로 펌프를 돌려서 물을 안개처럼 뿌리는 거죠.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중력의 힘으로요. 저는 폭포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찰랑찰랑.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시를 질식시키고 있었구나. 더 글래스 오아시스 프로젝트. 우리는 돔으로 모든 걸 덮었어요. 햇빛도 바람도 비도 다 차단했죠.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갇힌 건 공기만이 아니었어요. 열도 갇혔습니다. 습기도 갇혔죠. 모든 게 갇혀서 빠져나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계로 강제로 뽑아내야 했습니다. 에어컨으로, 환풍기로, 냉각탑으로요. 24시간 내내 돌려야 했죠. 청계천은 달랐어요. 막지 않았습니다. 열렸어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갔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가고 시원한 공기는 물 위를 스치며 흘러들어왔어요. 도시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흐르는 물을 봤죠. 물도 멈춰 있지 않았어요. 계속 흘렀습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끝없이요. 흐르면서 열을 실어날랐죠.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살아있었어요. 박 과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서울 도심 기온이 청계천 복원 후 평균 3.6도 떨어졌습니다. 한여름 최고 기온은 5.9도 낮아졌고요. 저는 그를 봤어요. 측정값이 정확한 건가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와 기상청이 5년간 공동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9도였습니다. 우리가 두바이에서 에어컨 2,400대 돌려서 얻으려던 게 고작 6도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개울 하나로 그걸 해낸 거예요. 전기 한 와트 안 쓰고요. 시계를 보니 12시 30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와이셔츠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올린 채였죠. 그들은 산책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양말까지 벗더라고요. 그리고 발을 물에 담갔죠. 한 명이 아니었어요. 3명, 5명, 10명. 점점 늘어났습니다. 직장인들이 줄지어 앉아서 발을 물에 담그고 있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다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박 과장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 매일 저러나요? 박 과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점심시간마다 저렇게 쉬러 옵니다. 저는 다시 그들을 봤어요. 두바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맨발로 물에 발 담그는 직장인들이라니요. 우리는 점심시간에도 실내 푸드코트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먹었거든요. 그때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물 한가운데였어요. 긴 다리를 가진 새 한 마리가 서 있었죠. 외갈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새가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로요. 사냥하는 중이었죠. 그 옆으로 사람이 지나갔어요. 조깅하는 남자였습니다. 외가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만 바라봤죠. 순간 외가리의 부리가 물속으로 쏘아졌습니다. 빠르게요.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 올라왔어요. 꿀꺽 삼켰습니다. 저는 너클 놓고 그 장면을 봤어요. 야생조류가 도심 한복판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코앞에서요.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도 사람도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외가리 외에도 백로, 물총새, 오리도 삽니다. 물고기는 18종이 서식하고요. 저는 그를 봤어요. 18종이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라미, 붕어, 잉어, 메기. 1급수 어종들입니다. 수질이 좋다는 증거죠. 저는 다시 물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물고기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것들이 무리지어 헤엄치고 있었죠.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였어요. 두바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인공 정원을 만들었어요. 더 글래스 오아시스 안에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고 연못도 팠죠. 물고기도 넣었습니다. 한 달 만에 다 죽었어요. 수질 관리가 안 됐거든요. 물이 순환되지 않으니까 금방 썩었죠.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무도 시들었어요. 햇빛은 들어오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습도 조절이 안 됐죠. 결국 전부 뜯어냈습니다. 인공 조경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살아있었어요. 물고기도 새도 나무도요. 스스로 유지되고 있었죠. 자생력이었습니다.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였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박 과장이 제 옆에 앉더니 뭔가를 건넸어요. 캔커피였습니다. 드십시오. 저는 받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죠.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앞을 봤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있었고 외가리가 사냥을 하고 있었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항상 긴장했어요. 뭔가를 통제해야 했죠. 온도를, 습도를, 공기를요. 조금만 방심하면 시스템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놔뒀어요. 물도, 바람도, 생명도요. 그런데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박 과장에게 물었어요. 복원 예산이 얼마였죠? 3,900억 원입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우리 돈으로 3억 달러. 더 글래스 오아시스는 120억 달러였죠. 40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120억 달러를 쓰고도 온도를 못 잡았습니다. 매달 3억 달러씩 전기세를 내야 했고요. 그것도 겨우 6도 낮추려고요. 청계천은 3억 달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5.9도를 낮췄습니다. 전기세 없이요.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빈 캔을 손에 쥐었어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복원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돈으로 쾌적함은 살 수 있어요. 거대한 에어컨을 돌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평화는 살 수 없었습니다.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을 빌리는 거였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호텔에 돌아온 건 밤 9시였습니다. 저는 샤워도 안 하고 15층 객실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는 사이로 어둠이 흘렀죠. 청계천이었어요. 가로등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몰랐는데 밤에 보니 더 확실했어요. 도시 한복판에 검은 띠가 5.8km를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여전히 시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두바이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9시면 두바이는 오후 4시였거든요. 3번 신호가 간 후 프로젝트 매니저 카림이 받았습니다. 자말, 어떻게 됐어? 서울에서 뭐 건질 만한 거 있어? 저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죠. 지금 당장 돔 설계를 중단해. 뭐? 카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돔을 걷어내. 전부 다. 자말,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알아. 그래도 지금 멈춰야 해. 카림이 한숨을 쉬었어요. 뭘 본 거야 거기서? 저는 대답했죠. 도시가 숨 쉬는 걸 봤어. 전화 너머로 카림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말, 너 피곤한 거 아니야? 서울 날씨가 좀 습하다며? 푹 자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카림, 우리 방식은 틀렸어. 자연을 밀폐시키는 게 아니라 열어야 해. 열면 더운 공기가 들어오잖아. 그걸 흘려보내면 돼. 막지 말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카림이 뭐라고 말하려다가 참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새 설계안 보낼게. 그때까지 현장 공사 중단시켜. 자말. 부탁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더 글래스 오아시스 3D 도면 파일을 열었어요. 거대한 유리돔이 화면에 떴습니다. 투명하고 완벽한 반구형이었죠. 멀리서 보면 아름다웠지만 틀렸어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돔이 사라졌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선을 그었죠.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이었습니다. 수로였어요. 폭을 60m로 잡았습니다. 청계천보다 조금 넓게요. 두바이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길이는 8km로 설정했어요. 신도시 끝에서 끝까지였죠. 물은 어디서 가져올까 고민했습니다. 두바이는 바다가 가까웠어요.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끌어올 수 있었죠. 수로 양옆에 건물을 배치했어요. 20층 높이로요. 너무 높으면 그늘이 안 생기고 너무 낮으면 바람길이 안 만들어지니까 적당한 높이가 필요했습니다. 건물 사이 간격도 계산했어요. 벤투리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거리였죠.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속 작업했어요. 수로의 깊이, 경사도, 유속을 조정했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르도록요. 폭포도 5군데 배치했어요. 기화 냉각 효과를 위해서요. 새벽 4시에 기본 설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온도 변화 예측 프로그램이었죠. 결과가 떴습니다. 예상 온도 하강 4.2도. 전력 소비는 기존 대비 62% 감소. 유지 비용은 연간 8억 달러 절감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빤히 봤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청계천만큼 효과적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훨씬 나았습니다. 돔 방식보다 40배는 나았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카림과 투자자들, 엔지니어 팀 전체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새로운 방향, 자연을 빌리다. 본문에 한 줄만 썼어요. 우리는 자연을 이기려 했지만 한국은 자연을 빌려 썼습니다. 그게 승리 비결입니다. 첨부 파일로 새 설계안을 달았죠. 마우스를 보내기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였으니까요. 10개월간의 작업이 폐기되고 투자자들이 발끈할 거고 팀원들이 혼란스러워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클릭했습니다. 메일이 전송됐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개운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두바이 신도시 개장식 무대에 서 있는데 오전 10시인데 벌써 38도였어요.
그런데 땀이 나지 않았습니다. 8km 길이의 수로가 제 앞으로 펼쳐져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그 위로 불고 있었거든요. 알와하 워터웨이. 오아시스 물길이라는 뜻입니다. 더 글래스 오아시스를 완전히 뒤집어서 만든 프로젝트였어요. 유리돔은 없었습니다. 대신 하늘이 열려 있었죠. 60m 폭의 인공수로가 도시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고 20층 높이의 건물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끌어올린 담수가 수로를 따라 천천히 흐르다가 끝에서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요. 순환 시스템이었죠. 5군데에 만든 인공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주변 공기를 식혔습니다. 개장 전 마지막 측정 결과가 나왔을 때 수로 주변 온도가 주변보다 평균 6.3도 낮았어요. 청계천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였죠. 전력 소비는 기존 돔 설계보다 65% 줄었고 연간 유지비는 9억 달러나 절감됐습니다. 투자자들과 두바이 왕실 인사들이 무대 아래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3년 전 제 메일을 받고 발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는 마음을 바꿨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말 알마크툼 수석 설계자. 마이크 앞에 섰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다가 다시 접었어요. 그냥 말하기 시작했죠. 3년 전에 실패한 프로젝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1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온도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설계였어요. 자연을 이기려고 했지만 자연은 너무 강했죠. 그때 우연히 서울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비웃으러 갔어요. 멀쩡한 도로를 부수고 개울을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시공학의 퇴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자연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빌렸어요. 물의 냉각 효과를, 바람의 순환을, 중력의 힘을요.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았죠. 그냥 흐르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 찍은 청계천 사진이었어요.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이었죠. 스크린에 그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제 스승입니다. 서울의 개울이었어요. 5.8km 길이의 작은 하천이 12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외가리가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개장식이 끝나고 수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가족끼리 산책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들이 보였죠. 두바이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한여름 낮에 사람들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요. 한 남자가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청계천에서 봤던 직장인들처럼요. 옆에서 아이가 물장난을 치고 있었고 엄마는 그 모습을 사진 찍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다음 휴가 일정을 잡으려고요. 목적지를 입력했죠. 서울. 출발일은 6월로 잡았습니다. 청계천이 가장 시원한 계절이니까요. 이번엔 관광객으로 가는 거였어요.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즐기러요. 예약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알와하 워터웨이가 보였어요. 야경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사막 한복판에 한국의 물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가장 좋은 기술은 자연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걸요.